안녕하십니까? 2023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영상 기본 과정입니다.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데이터 라벨링의 가공법에 대한 여러 가지들 중 바운딩 박스와 폴리곤, 폴리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과정에는 라벨링의 가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여러 가지 기법들 중 바운딩 박스와 폴리곤, 폴리라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폴리곤이랑 바운딩 박스 혹은 빗박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미지 영상 라벨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벨링 가공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의 주요 업무와 기법별 어노테이션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이미지, 영상, 데이터에 대한 저작 도구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의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라벨링 가공의 단계별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가공 기법, 저작 도구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라벨링 저작 도구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라벨링 주요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라벨링 업무는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전 업무와 데이터 가공 업무, 그러면 데이터 가공 후에 일어나는 업무들이 구분되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전 업무에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목표와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데이터 라벨링의 기법들에 대해서 숙지한 후 학습하시고 데이터 가공에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가공 업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업무에는 데이터를 직접 라벨링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데이터 정제 작업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각각 진행될 때마다 라벨링이 잘 됐는지 아니면 데이터에 정제되어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작업의 검사 단계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공 후에는 실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완성도 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데이터의 검사와 그 다음에 데이터 셋을 구성을 해서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 데이터, 검증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 셋을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라벨러의 업무는 어느 정도 상충되거나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갈려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차차 작업을 해 나가시면서 그 업무의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어떤 거냐면 데이터 검사를 하면서 사전 작업을 위한 데이터 정제를 섞어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니면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을 또 숙지를 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또 업데이트가 돼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상황이 나와서 데이터 가공 중간에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못 자르듯이 두부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전후 작업이 왔다 갔다 순환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 작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작업이라고 하는 건 실제 데이터 라벨, 즉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라벨링을 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로 작업에 대한 목표와 요구사항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라벨링 작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의 목표와 필요한 라벨의 정보를 어떤 것들이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가이드라인 및 규칙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야 될 정확한 지시사항들이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데이터 라벨러는 데이터 라벨링 기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고요. 꼭 이수하시라는 게 뭐 정확하게 뭐 자격증을 따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자체 회사 내에서 아니면 그 프로젝트 내에서의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규칙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 라벨링 기법을 이용할지, 그다음에 해당 기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래서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어떤 기법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 기법을 숙지를 하시는데, 뭐 이거는 저희가 이번 기본 과정에서 박스나 폴리곤을 이용을 하면서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사전적으로 먼저 보시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하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실제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실 때, 즉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과 꼭 넣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간추려 봤습니다. 또 반대로 데이터 라벨러 입장에서 보면 가이드라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작성의 주의사항에 보면 먼저 명확한 레이블 지정을 지침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명확하게 어떤 것을 라벨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관된 라벨 지정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 중에서 일관성 있게 이런 내용으로 박스를 쳐주세요 라고 하는 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라벨링의 품질 유지에 위해서 정확성과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컨텐츠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소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라벨러의 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질문이 생기거나 어떠한 변치 않은 이슈들이 생기게 되는데, 원치 않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어디다가 물어봐야 되고 어떻게 그걸 질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이제 라벨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라벨링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기준과 어떤 품질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혹시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개인의 정보를 해킹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나중에 누구와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와 같은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작업의 작업 가이드라인의 예제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바운드 박스를 이용을 해서 사물에 그 영역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뭐 사물이라고 할 기는 있지만 정확한 주제를 따지면 우리 가정 일상생활에서 있는 가전용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및 특징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예시를 하고, 이 제품들에게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달라고 하는 내용도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작성할 예제와 예시와 같은 샘플들을 그려놓게 되면 라벨러 입장에서 아니면 작업을 지시해주는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가이드를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 안에는 예외 사항들도 포함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운딩 박스 대상이 아닌 것들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뭐 화면에 있는 내용 중에 뭐 가방의 끝이 삐딱해지거나 아니면 뭐 꼬다리를 표시를 안 했다거나 뭐 전체 중에 일부분만 표시를 했다든지 아니면 특정 부위에서 손잡이를 표시를 하지 않았다든지 와 같은 예외 사항, 즉 잘못하는 경우도 명확하게 예시를 보여주는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중에 데이터 라벨 품질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실제 그 라벨에 대한, 즉 데이터의 라벨에 대한 사전 행위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예외 사항들과 실제로 해야 될 내용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샘플링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샘플링 작업 속에서 완성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고 데이터 라벨러들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가공 과정입니다. 실제 그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에 데이터 가공을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정제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계가 약간은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정확한 가이드에 의해서 수집되고 원시 데이터에서 수집되고 원천 데이터로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뭐 몇몇 경우 예를 들어 뭐 영상의 일부분을 구간에 낮춰서 클립한 다음에 정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정 부분의 데이터들을 수집한 후에 분류 작업을 한 후 데이터 라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제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은 어느 그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서 함께 혼용될 수도 있다라고 한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라벨링 프로세스 시작 전에 라벨링 중 뭐 부분적으로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이 수행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작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라벨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러가 숙지한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라벨링, 즉 데이터의 이름 태그를 붙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을 제출하면 이제 그 작업을 제출하게 되면 실제 제출했을 때 그게 통과가 될 수도 있고요.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 작업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반려라든지 수정 요청이 오면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그 작업을 수월하기 위해서 작업 중간중간에 데이터 라벨 되어 있는 내용들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시스템으로 거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품질 관리자가 그 작업을 수행 단계마다 거치기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은 데이터 라벨러에게 작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공이 진행되고 나면 데이터 가공 후에 이제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 라벨러 입장에서는 이제 제출하고 완료됐으니까 끝 아니냐라고 생각을 들겠지만, 이제 제출된 데이터, 라벨링 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검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검사 혹은 데이터 검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완성된 데이터에 얼마나 잘 되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장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반려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반대로 가공 작업으로 반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재가공을 하는 프로세스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세트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그 구축에 맞춰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가공된 데이터가 작업을 일어나게 됩니다. 데이터 라벨러 입장에서는 데이터 제출 후에 검사 단계까지만 지나고 나면 크게 데이터를 볼 일은 없지만 프로젝트 관리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사전 작업부터 사후 작업까지 모든 작업들을 다 하나의 프로세스로 가져가는 업무가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러 입장에서도 그 작업들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면 오히려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 가공 작업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전후 작업들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소통이 중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이드를 숙지하였지만 그 숙지된 내용 이외에 여러 가지 의문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물인데 겹쳐있는 사물은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잘려서 있는데, 즉 자동차가 반 정도 노출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와 같은 의문사항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했는데 해당도가 너무 낮는데 이거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처리를 해서 업무의 그 순환을 도와주는 게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 작업자들 간의 그 소통을 통해서 질의응답 이슈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건 그 저작 도구 안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 대한 기능이 들어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메신저 채널이나 이런 것,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즉시적으로 판단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작업자들이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기법별 어노테이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기본 구조라고 하는 건 이미지 영상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에 맞는 데이터들이 가지는 데이터가 어떤 구조로 데이터를 완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라벨을 하게 되고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릴 내용 중에 보면 데이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각 기법들에 대해서 결국 나타내는 데이터는 좌표의 값이 포함이 될 겁니다. 즉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점에 대한 데이터를 표시하게 될 거고요. 바운딩 박스, B박스라고 하는 내용은 박스의 형태니까 두 점의 좌표를 표현해주는 내용이 될 겁니다. 폴리곤 및 폴리라인도 마찬가지 지정된 좌표들의 연속적인 위치값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 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특정 영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폴리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에 하나의 B박스, 바운딩 박스를 표시를 했는데 그 바운딩 박스를 실제로 데이터에서 표시를 하는 건 화면에 나와 있는 여기 있는 데이터의 형태, 즉 제이슨 데이터의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좌표와 Y좌표에 대한 점에 대한 값이 있고요. 표현되는 형식은 좀 다르지만 그 좌표와 가로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한 점을 우리가 알게 있고 그 한 점에 대한 가로의 와이드와 세로의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전체 사각형의 위치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좌표상에 데이터상에 즉 만들어진 파일상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미지 영상에서 실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사각형을 친다고 그래서 실제 이미지 위에 그 사각형 박스가 그림 파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 파일, 사진 파일은 따로 하나 있고요. 새로 그 정보가 담겨 있는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는 최근에 많이 쓰는 게 이제 JSON 파일의 형식이나 XML 파일의 형식을 이용을 해서 파일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실제 사진이 있고 이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요 추가되어 있는 추가 정보의 파일의 형태를 완성을 하는 거고 그 안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좌표의 값이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그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좌표,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점들의 집합을 숫자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그 숫자는 컴퓨터에서 처리하기가 편한 유용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점에 있는 좌표의 값을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럼 복잡한 이미지는 어떻게 나타내는 겁니까? 복잡한 이미지는 더 복잡한 상태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 좌표에 있는 값들을 이용을 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데이터 타입은 실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모델에서 즉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사용하게 될 모델의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나중에 추출할 때 마지막에 추출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면 개발자가 원하는 모델에 가져다 쓸 때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 데이터 정의도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형식을 미리 맞춰 놓으면 개발자들이 좀 편할 것이고 아니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모델, 만들려고 하는 알고리즘에 또 다시 좀 변환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 값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그래서 그 많은 이미지 영상 도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 즉 여러 가지 모델들의 타입의 데이터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데이터 안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텍스트 파일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특별하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이름값, 즉 좌표에 대한 값이랑 그 좌표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라벨이라고 부르고요. 어노테이트 하기 위한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구분하기 위한 체계 혹은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뭐 클래스는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덩어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의 여러 가지 속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속성들이 무엇이 있고 어떻게 작동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클래스를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는 노란색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버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게 되면 버스의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특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의 내용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 라벨링 과정에서는 클래스에 속하는 걸 속성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요거 좀 재밌는 건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하나로 묶어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차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승용차와 버스라고 하는 속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클래스와 속성이 정확하게 고유하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이 정의는 어디서 할까요? 그렇죠. 앞에서 설명드린 작업 가이드라인, 더 나아가서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서 클래스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영상 데이터가 어떤 저작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저작 도구를 활용해서 시작을 할 때 이것도 하나 세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저작 도구 툴이라고 하는, 저작 도구 툴을 설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웹 서비스로 내가 접속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가 내 파일의 형태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그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경우, 뭐 심지어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준비하시고 이제 앉는 자세도 이제 사실은 환경을 준비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환경을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라벨을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벨을 한다고 하는 건 실제 이제 기법들 중에 뭐 박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지정해주고, 뭐 속성을 입력을 하고 하는 일들이 실제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런 작업이 끝난 후, 그렇죠, 작업이 잘 됐는지 검사하거나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처리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러, 만약 여러분들이 초심으로 이제 하시게 된다면 실제 환경 설정을 하고 데이터 라벨링 작업까지 해서 최종 이제 제출까지 하시면, 후 처리 작업들은 프로젝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검수자 아니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 라벨러에 좀 심도 있는 내용들, 혹은 저 전체의 관리를 하기 위한 품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후처리 작업들도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습하게 될 내용에 보시면 사전 작업으로 화면에 이제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서 저작 도구를,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고, 거기에 어떤 클래스, 라벨을 집어넣을 건지 라벨들을 설정을 해주고, 구분하고자 하는 대상들, 그리고 각 그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즉 태스크들을 나누고, 그걸 몇 사람이 몇 번에 나눠서 할 건지, 그럼 계속해서 작업들을 여러 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이미지 작업, 영상 작업, 아니면 뭐 탐지 작업, 비박스 작업,
폴리곤 작업도 이렇게 작업들을 구분을 하고 그 작업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당을 하고 하는 일들이 요 사전 요 작업 환경 설정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 작업을 누구에게 할당을 할 건가까지가 이제 작업 환경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라벨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작업이 창을 떠서 이제 준비 데이터 다 업로드했고 설정했고 다 했으면 이제 실제 무언가를 시작해야 된다. 이제 그림에다가 박스를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라벨링 작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 전에는 환경에 대한 그 화면에 대한 이해들이 있어야겠죠. 그 메뉴 설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뉴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앞에 잠깐 넘어가서요. 전체 작업을 하기 위한 저작 툴의 기본적인 구조가 무엇이 있는지 사전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의 저작 도구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작 도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혹은 그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툴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작업들을 사전적으로 인식한 후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상담 저희 그 CVAT이라고 하는 CVAT의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상단 메뉴에 있는 프로젝트 태스크 잡이라고 하는 그 작업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을 넘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하기 위한 툴바, 즉 내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거기에 대한 툴바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작업들의 프로세스라고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첫 장부터 끝장까지 넘겨서 볼 수 있는 작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진행 상황 변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비디오일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한 장 앞으로 넘길 때가 되면 여러 장 중에 한 장씩 앞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동영상 같은 경우는 플레이가 된다든가 구간 점프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역시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사항들이 내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작업했는지,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작업들을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후 처리 작업으로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제출이 하고 난 다음 끝나게 되면 관리자가 이 내용을 검수 단계로 해서 검수자를 지정을 한다든가 프로젝트 작업단을 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아웃풋 시켜서 파일을 다운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나와 있는 단축키, 핫키들을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 개를 적어 놨는데 이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핫키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신다면 키보드 중에 몇 가지 키도 있지만 대부분 마우스를 가지고 하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잘 쓰신다거나 클릭 혹은 더블 클릭을 이용하게 되시면 빠른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축키 기능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 안에서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저작 도구 기능에 맞게 활용을 잘 해서 실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학습에서는 데이터 라벨링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 작업, 데이터 가공 작업, 그리고 후처리 작업이라고 하는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기법별 어노테이션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지 영상 같은 경우 대상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객체는 데이터의 타입은 좌표의 값으로 나타내며 거기에 대한 속성을 클래스라고 하는 객체에 대한 속성들을 지정을 해주고 정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저작 도구는 크게
내가 어떤 일 단위를 나누어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실제 그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숙지해야 될 학기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차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